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 국면에 온전히 들어서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아직 긍정적인 단언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과 증시를 완전히 박살낸 것은 시장 자체적인 이슈라기보다 거시경제 상황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서 멍 때리고 있던 미국 연준이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섰고,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도 덩달아 다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만 금리를 올려버리면 자칫 자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명확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성격의 금리 인상 결정, 이런 양상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반기 랠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지면서 7월 한 달 거시경제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실업률 발표 결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7월 말까지도 굵직한 세 개의 매크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월간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6월 시장 상황을 정리한 것을 이번에 공개를 한 건데, 아크 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들이 꽤 눈에 띄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데이터를 검토해보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현재 세기적인 저점에 근접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기적인 저점, 확실히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 IMF 블로그 페이지를 한 번씩 방문하는데, 이번에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고 짐짓 놀람을 안긴 분석 리포트들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일관적인 비판에 앞장서 왔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이후에 이제 고만할 때가 됐는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때렸던 IMF가 어찌된 일인 건지 암호화폐와 CBDC가 기존 금융의 대체 상품이다, 오히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인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이 신나게 두들겨 패더니 결국에는 새로운 산업의 변화와 흐름까지는 거부하지 못하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아직 시세가 펌핑 수준으로 올라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세 자체가 환호하거나 기뻐할 수준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보고서들 내용 보고 있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어렵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찍 들어와 있다는 게 다행인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딜레마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고, 큰 변동성에 따라서 폭락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이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변동성이 클 때가 있는 만큼 위로도 변동성이 클 때가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과 이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멘탈 케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올라선 자리는 잘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2만 1000달러 돌파를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여차하면 2만 5000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도 제시가 된 만큼 이래저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 저항선을 돌파했다, 뚫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저항 라인인 21,800달러 돌파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1,000달러 부근에 20일치 수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고, 1차적인 오버헤드 저항 영역이 22,000달러 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라크 데이비스는 지금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기준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적으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소 하루 유출량이 15만 개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폭락 이후에 소폭 반등세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을 낮추는 것으로 이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미들의 비중이 엄청 늘어나는 것도 눈에 뜹니다. 역시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비트코인을 0.001개 이하 보유한 개미들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0.01개에서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 역시 크게 증가해서 지금 역대급이라는 상황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다 죽을 것 같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인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분석한 비트코인 월간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세기적인 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인 야신 엘만드라는 경기 침체와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등 불리한 거시적 환경이 비트코인의 전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긴축이 계속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은 계속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실현 순손실 NUPL 상황을 거론했는데, 역사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치면 이게 25% 이상 빠지곤 했는데 현재 17% 수준만 빠진 상태여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이 현재 200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이건 암호화폐의 제왕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저점에 근접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과 장단기 비용 기준 아래로 내려간 것은 4번뿐이었는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박살난 것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분명한 현실 그 자체가 됐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진짜 잡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CNBC가 연준을 직접적으로 한방 갈기는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지금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CNBC는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먼저 지금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봉쇄로 인한 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은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지정학적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니 식료품이니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게 참 하나마나한 소리로 들릴 정도로 너무 적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찍어낸 것으로만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금의 금리 인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 그 자체, 이 문제점 자체는 통화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원인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차이로 인해서 국제 자본이 자국에서 이탈할 것을 염려한 각국 중앙은행들 역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행렬에 하나둘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부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학부 경제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들 있으니까 답답함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사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전망들 가운데 조금 방향성을 튼 것들이 눈에 띄어서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이런저런 악재로 초토화된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는 대부분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 낙관론자로 꼽히는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스푸스는
연말에 S&P 500이 5330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미국이 침체라는 최악의 변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연말 S&P 500 전망치를 4,900으로 제시했는데 금리 시장이 연준의 인상 가능성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연준이 그보다 완화된 카드를 들고 깜짝 등장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숫자 차이는 있지만 꽤 많은 분석가들이 비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하반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어쨌든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 당근, 암호화폐 시장도 동조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당장 7월에만 굵직한 3가지 매크로 이벤트를 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다음 주부터 월말까지 예정된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7월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6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의 8.6%보다 조금 높은 8.7%로 예측된 상태입니다. 과연 예측치에 부합하게 나올지 아니면 충격적인 숫자가 한번 나와서 시장을 또 한번 때리게 될지 유념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 보펜은 다음 주에는 모든 관심이 CPI에 쏠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벤트로는 단연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7월 27일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 3시 반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지금 0.75%포인트 인상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컴파운드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CEO 찰리 빌렐로는 7월에 0.75%포인트를 인상한 뒤에 9월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 이후에 12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간선거 직전에 시장에 금리 완화 시그널을 준 뒤에 연말에 추가 인하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그의 전망처럼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시장은 나름 연말까지 의미 있는 랠리를 펼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매크로 이벤트로는 7월 28일 미국 경제분석국이 발표하는 2분기 미국 GDP 사전 추정치입니다. 현재 애틀란타 연준 GDP 나우 시스템은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뒤에 2분기에 마이너스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현실화된다라면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침체에 빠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에 이번 상반기에 보여진 것처럼 암호화폐와 기술주는 또 한 방 얻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고강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내년 일정 기간 동안은 시장은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시간 날 때 IMF 블로그 페이지를 방문해서 이것들이 또 뭔 소리 하고 있나 살펴보곤 하는데 이것들이 지난달 말에 꽤 의미 있는 리포트들을 잇따라 올린 것이 확인이 돼서 꽤나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은 리포트들인데 무엇보다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무던히도 일관적으로 비트코인 때리기에 나섰던 IMF가 이 같은 리포트들을 잇따라 내놨다라는 것 자체가 살짝 웃기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부 암호화폐와 CBDC는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보다 에너지 사용 측면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지불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중앙은행은 물리적인 카드 형태로 CBDC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CBDC의 대량 채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CBDC를 도입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미래 파이낸스 시스템 혁신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다소 뜬구름 잡는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호평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CBDC와 일부 암호화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언급을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가질 잠재력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IMF 리포트도 재미있는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정부들 가운데 여럿이
디지털 통화를 살펴보거나 시범 단계에 진입했다라면서 역시 CBDC의 역할과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CBDC를 발행할 때 특히나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라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에서 CBDC를 통해 긴급 지원금을 분배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이 거론됐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상황 속에서 기존의 물리적인 현금이 할 수 있는 역할보다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IMF 이것들은 진짜 희한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리포트가 일주일 간격으로 발간된 것을 보면 기성 레거시 금융권의 암호화폐 채택은 속도의 문제이지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 지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가올 상승장에 대한 의미 있는 채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